병든 몸으로 버려졌던 남편 모두가 잊은 줄 알았다. 그러나 수년 뒤 젊은 얼굴로 재벌가 사위가 되어 돌아왔다. 며느리의 손에서 와인잔이 덜덜 떨렸다. 저 사람 내 시아버지였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영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내 차례다.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부산 자갈치 시장 뒷골목, 새벽 5시가 막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바닷바람이 뒤섞인 공기가 골목 곳곳을 스며들고 있었죠. 술에 취한 선원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아직 잠들지 않은 포장마차에서는 막걸리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활기찬 소음 속에서도 유독 한적한 뒷골목에는 쓰레기통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버려진 폐지와 빈 병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 골목 한 구석에서 72세 김영호가 낡은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지팡이를 짚으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한때 반듯했을 검은색 코트는 이제 여러 곳이 헤어져 실밥이 풀어져 나와 있었고 김영호의 손은 추위에 얼어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시계는 멈춰 있었고 신발 밑창은 닳고 닳아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폐지 하나를 주울 때마다 허리가 아픈지 자꾸 인상을 찌푸리며 담벼락에 기대곤 했어요. 후, 후. 숨이 가빠올 때마다 김영호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병이 깊어진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겨우 폐지 몇 장을 주워 담은 마대자루를 끌고 가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 되어버렸죠. 김영호는 가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 하늘에는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영호는 한때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워냈죠. 김영호의 손에는 아직도 기계 기름때가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쇠를 자르고 용접하며 살아온 흔적이었어요. 특히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어가며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 박선영을 데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살에 젊고 예쁜 며느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김영호의 마음은 따뜻해졌죠. 박선영은 처음 집에 왔을 때 김영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때의 박선영은 수줍어하면서도 예의 바른 며느리였어요. 김영호는 박선영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으며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좋네라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김영호에게 더없는 기쁨이었어요. 작고 귀여운 손자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이 김영호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제일 예뻐라고 말하며 손자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김영호를 보며 박선영도 미소를 지었죠.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철공소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김영호의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처음엔 가벼운 기침 정도였는데 병원에 가보니 폐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치료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김영호는 묵묵히 감당했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병이 깊어질수록 김영호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해졌어요. 특히 며느리 박선영의 태도, 변화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예전엔 아버지 식사하세요라고 다정하게 말하던 박선영이 이제는 김영우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밥상을 차려놓고도 드세요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병원비가 늘어갈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과 박선영이 방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김영우의 귀에 들려왔어요. 이러다가 우리까지 망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말들이 김영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영우는 문 앞에 서서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박선영이 김영우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이젠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혼자 사세요. 박선영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인 것처럼 단호했어요. 김영우는 박선영의 차가운 눈빛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키워준 아들조차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손자는 옆에서 영문도 모른 채 김영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었나? 김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박선영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날부터 김영우의 이름은 가족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손자들까지도 김영우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김영우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밥상에도 김영우의 자리는 없어졌어요. 지금 이 순간 자갈치 시장 뒷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김영우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든든한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짐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이미 버려진 시체 같은 존재. 그러나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김영우는 속으로 되뇌며 폐지가 담긴 마대자루를 다시 끌었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영우는 폐지를 팔고 번 돈으로 컵라면 하나를 사서 고시원 방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좁디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김영우의 소지품이 담긴 비닐봉지 몇 개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고 창문 틈새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김영우는 떨리는 손으로 컵라면을 떠먹으며 과거에 따뜻했던 저녁 식사를 떠올렸어요. 예전엔 박선영이 만든 따뜻한 밥을 먹었는데 김영우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식탁에 김치찌개도 있었고 계란말이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있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밥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컵라면을 다 먹고 나서 김영우는 몸이 더욱 안 좋아진 것을 느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헐떡거렸습니다. 기침이 나올 때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죠. 김영우는 휴지로 입을 닦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앙상하게 마른 뼈만 남은 노인이었어요. 한때 건장했던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건가? 김영우는 한숨을 쉬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이대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새벽 2시쯤 김영우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일어났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마치 멈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영우는 급하게 옷을 입고 고시원을 나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김영우가 응급실 입구에서 쓰러지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응급 침대에 실려 들어간 김영우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김영우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한참 후 의사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김영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영우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학창시절 절친이었던 이상구였습니다. 이상구는 김영우와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동갑내기 친구였죠. 영우야, 정말 내가 맞냐? 이상구는 놀란 표정으로 김영우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친구가 이렇게 말라빠진 모습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김영우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이상구를 알아봤습니다. 상구야, 너였구나. 김영우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이상구는 김영우의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심장에도 무리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영우야,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많지 않아. 이상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영우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의사인 친구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다른 의미였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가족들도 날 버렸고 이제 정말 끝인가 보네. 김영우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구는 김영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영우야, 널 살릴 방법이 있다. 하지만 위험해. 이건 실험적인 치료야. 이상구의 말에 김영우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이상구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계속 말했어요. 내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어. 세포 재생 치료라고 하는데 아직 임상시험 단계야. 성공하면 몸이 젊어질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김영우가 이상구의 말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이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위험성이 높아. 그리고 이 치료를 받으면 한동안 세상과 단절되어야 해. 모든 기록을 지우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거든. 김영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기적에 매달리고 싶었어요. 어차피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상구야, 나한테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가족들은 이미 날 버렸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 어차피 이대로 있어도 죽을 거라면. 김영우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인생. 나 해보겠네. 이상구는 김영우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영우는 극비리의 특수치료실로 옮겨졌어요. 병원 기록에서는 김영우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자 김영우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몇 개월이 흘렀고 그 사이 김영우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늙고 병든 세포들이 하나둘씩 젊고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김영우는 눈을 떴어요.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72세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30대 후반 청년의 체력과 얼굴을 가진 사내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김영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매끈해졌고
구부정했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숨이 막혔던 가슴이 이제는 깊고 시원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상구가 치료실로 들어와 김영호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성공했어, 영호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김영호라는 이름으로 살 수 없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해. 그날 이후 김영호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과거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72세 병든 노인 김영호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젊고 건강한 새로운 남자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 한강변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최고급 웨딩홀에서는 화려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천장 아래로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버진로드가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단상 위의 신랑 신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자신감 있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고급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배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김영호였으니까요. 김영호는 이제 강민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어진 외모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었죠. 학력부터 경력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과거 72세 병든 노인 김영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재벌 그룹 회장의 막내딸인 한지수였습니다. 29세의 지수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민우의 팔에 의지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수의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한국수 회장이었고 이번 결혼으로 강민우는 재벌가의 사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랑 강민우 씨, 신부 한지수 씨,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사의 안내에 따라 두 사람이 반지를 끼워주자 하객들의 박수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우는 지수의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때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내가 이제 이곳의 주인이 되었구나. 강민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김영호였을 때 받았던 모든 모멸감과 상처들이 떠올랐어요. 자갈치 시장 뒷골목에서 폐지를 줍던 그 초라한 모습과 지금의 화려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홀 옆 연회장은 더욱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금박이 입혀진 의자들과 크리스털 잔들, 그리고 최고급 요리들이 테이블마다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죠. 강민우는 지수와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사람들, 유명 정치인들, 대기업 임원들이 줄지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모두들 강민우를 보며 정말 훌륭한 신랑감이시네요. 지수양이 복이 많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강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수 회장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박동진 회장이 강민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민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우의 말투와 행동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상류층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강민우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언어 습관부터 매너, 골프, 와인 지식까지 상류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익혔죠. 연회장 한쪽에서는
한지수의 대학 동창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부럽다. 신랑이 너무 멋있어. 어떻게 만났어? 강 사장님 회사도 잘 나간다면서? 지수는 수줍게 웃으며 친구들의 질문에 답했어요. 강민우와의 만남은 우연히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강민우가 치밀하게 계획한 만남이었지만 지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강민우는 지수와 결혼하기 위해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신분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시켰고, 지수가 자주 다니는 갤러리와 카페를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들었죠. 지수는 순수하고 착한 성격이어서 강민우의 진심 어린 구애에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나와 결혼해줘. 평생 너만을 사랑하겠어. 강민우가 프러포즈했을 때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강민우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복수심도 있었지만 지수의 순수함에 마음이 움직인 것도 사실이었어요. 피로연이 한창일 때 강민우는 웨딩홀을 둘러보며 감개무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거 김영호였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며느리 박선영이 싸구려 반찬 하나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수백만 원짜리 요리들이 가득한 연회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강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과거에는 소주 한 잔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는데 이제는 최고급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강민우와 지수는 하객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를 보며 부러워했어요. 특히 지수의 어머니는 강민우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지수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사위. 어머니,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강민우의 말에 지수의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우는 정말로 완벽한 사위감이었어요. 잘생긴 외모에 사업도 잘하고 무엇보다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민우는 지수와 함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였어요. 넓은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지수가 강민우의 팔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강민우는 지수를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거 자갈치 시장 뒷골목의 초라한 고시원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나도 꿈 같아. 하지만 이건 현실이야. 강민우는 지수에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때라고 말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저녁 강민우와 지수는 한국수 회장이 주최하는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열린 이 자리는 지수의 친척들과 가족 지인들이 모인 소규모 만찬이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한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룸에서 최고급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한복을 입은 지수 옆에 앉아 정중하게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수 회장의 형님인 한국철 회장, 그리고 여러 친척들이 강민우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지수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강 사장님 같은 사위 어디서 구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인물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우리 지수한테는 과분할 정도야. 강민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워야 할 입장입니다. 그때 룸문이 열리며
늦은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어요. 한국철 회장의 부인인 정미경이 그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아, 박선영 씨예요. 우리 회사 김 부장님 부인이시고 오늘 김 부장님이 출장 가서 대신 오셨어요. 강민우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여성을 바라본 강민우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며느리 박선영이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을 차갑게 내쫓았던 바로 그 박선영 말이에요. 박선영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강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계속 강민우를 바라보던 박선영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침착하게 와인잔을 들며 박선영을 관찰했습니다. 박선영은 예전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조금씩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와 같은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강 사장님, 실례지만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민우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혹시 사업상 만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선영은 계속 강민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정확히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특히 강민우의 눈빛과 말투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민우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계속 강민우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어디서 본 사람인지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박선영 씨는 어디에 사세요? 강민우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선영은 조금 놀란 듯 대답했어요. 아, 부산에 살다가 몇 년 전에 서울로 이사 왔어요. 부산이요? 어느 동네에 사셨는데요? 강민우의 질문에 박선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도 쪽에 살았어요. 박선영의 대답을 들은 강민우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철공소를 운영했던 그 동네였으니까요. 강민우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화장실에 다녀온 박선영이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강민우와 마주쳤습니다. 복도에 단둘이 있게 된 순간 강민우가 박선영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영아, 수년만이군. 이제부터 내 차례다. 박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가 갑자기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강민우는 30대 후반의 젊은 남자인데 박선영이 기억하는 그 사람은 70대 노인이었으니까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박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 같네요. 하지만 박선영은 강민우의 눈빛에서 뭔가 오싹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박선영은 급하게 자리로 돌아갔고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강민우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리로 돌아가 지수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계속 강민우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봤어요. 술잔을 들던 박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수가 걱정스럽게 강민우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 만찬이 끝나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선영은 강민우에게 인사를 건네며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강 사장님,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게 되면 좋겠네요. 박선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저도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박선영이 나간 후 강민우는 지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박선영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박선영 씨라는 분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계속 당신을 쳐다보던데.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마 어디서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강민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을 다시 만나니 과거의 모든 상처와 분노가 되살아났어요. 그날 밤 강민우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의 당황한 표정을 떠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선영아. 내가 날 버렸을 때의 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게 해주겠어. 한편 박선영도 집에 돌아가서 계속 강민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특히 선영아, 수년만이군이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박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한국수 회장의 칠순 잔치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이 자리는 재벌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화려한 행사였어요. 강민우는 지수와 함께 주최 가족으로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강민우의 모습은 완벽한 재벌 사위 그 자체였어요. 박선영도 남편 김 부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만찬 이후로 박선영은 계속 강민우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밤마다 그 낯익은 목소리와 눈빛이 떠올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강민우를 다시 보면 뭔가 확실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즐기자. 남편 김 부장이 박선영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강민우를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연애가 한창 진행되던 중 박선영은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와 친해져서 강민우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사모님 축하드려요. 시아버님 칠순 정말 성대하게 치르시네요. 감사해요, 박선영 언니. 아버님이 워낙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시니까요. 지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선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강민우 씨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정말 궁금해서요. 갤러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민우 오빠가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정말 신사적이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지수의 대답을 들으며 박선영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민우 씨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래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선영은 지수의 대답에 의아해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아는 그 사람이라면 부산 출신이어야 했는데 서울 출신이라니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혼자 고생하면서 사업을 키우신 거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박선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아는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강민우는 가족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그때 강민우가 박선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수와 대화하고 있는 박선영을 보고 자연스럽게 합류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박선영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다가 끼어든 것이었어요.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강민우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박선영은 순간 움찔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해서요. 박선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우는 지수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우리 지수가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했죠. 운명 같은 만남이었어요. 지수는 수줍게 웃었지만 박선영은 강민우의 말투에서 또다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지수라고 말하는 억양이 어딘가 모르게 낯익었어요. 연애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박선영은 화장실에 가는 길에서 우연히 강민우와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강민우가 박선영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아직도 모르겠나, 선영아? 박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친숙한 말투,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박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모르겠어? 그렇게 차갑게 내쫓았던 그 사람 말이야. 박선영은 순간 어지러워져서 벽에 기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70대 병든 노인이 어떻게 30대 젊은 남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은 젊은 사람이잖아요. 박선영이 거의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강민우는 박선영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내가 버린 그 병든 노인이 이렇게 젊어져서 돌아온 거다. 강민우의 말에 박선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강민우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자신만 알 수 있는 호칭을 부르는 것을 보니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박선영이 중얼거리자 강민우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내가 나를 버렸을 때도 말이 안 되었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을 짐짝처럼 버리는 게 말이 되냐?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강민우의 기세에 눌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지수가 박선영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여기 계셨네요. 찾고 있었어요. 지수의 목소리를 듣고 강민우는 즉시 표정을 바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선영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선영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그러시면 잠깐 앉으셨다가 가세요. 지수가 박선영을 부축해서 연회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민우는 뒤따라오면서 박선영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어요. 연회장으로 돌아온 박선영은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강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섰어요. 아무리 믿기 어려운 일이라도 저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옛 시아버지 김영호였습니다. 박선영은 술을 마시려다가 잔을 놓쳤습니다. 와인이 하얀 드레스에 쏟아지면서 붉은 얼룩이 졌어요. 어머, 괜찮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박선영을 도와주려 했지만
박선영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강민우는 멀리서 박선영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박선영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야. 앞으로 더 큰 충격들이 기다리고 있어. 강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박선영의 당황한 모습이 과거 자신이 받았던 모멸감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칠순 잔치가 끝난 다음 날 밤, 박선영은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강민우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강민우의 눈빛과 말투는 분명히 김영우와 똑같았습니다. 박선영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맞나?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박선영은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강민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별다른 내용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업가로서의 기본적인 정보만 있을 뿐 과거 이력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박선영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젊어져서 돌아왔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박선영은 혼자서 이 비밀을 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선영에게 강민우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청담동 카페 모나에서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선영은 문자를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계속 불안해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박선영은 다음 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카페는 한적하고 조용했습니다. 박선영이 도착했을 때 강민우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강민우는 30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민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선영은 떨리는 다리로 강민우 맞은편에 앉았어요. 당신, 정말로 그분이 맞나요? 박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가 버린 그날부터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젊음을 되찾았다. 강민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선영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김영우가 맞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럴 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 강민우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박선영 앞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과거 김영우의 사진들과 의료기록,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박선영은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히 김영우의 사진이었고 그 중에는 자신과 남편, 아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이건 어디서? 내가 버려지기 전까지 소중히 간직했던 사진들이야. 내가 나를 쫓아낼 때도 이것만은 챙겨 나왔거든. 강민우의 말에 박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김영호의 모습과 지금 앞에 앉은 강민우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정말? 박선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민우는 박선영의 반응을 보며 계속 말했어요. 기억나? 내가 마지막에 한 말. 시아버지, 이젠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혼자 사세요. 그 말이 지금도 선명해. 박선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자신이 김영호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누구의 짐도 아니다. 이번엔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강민우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강민우의 기세에 압도되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당신, 복수하려고 온 거예요? 박선영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복수라고 할 수도 있고 정의라고 할 수도 있지. 내가 나에게 했던 일들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박선영은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강민우가 어떤 일을 꾸밀지 알 수 없었어요. 제발, 우리 가족한테는 피해를 주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선영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 선영아. 내가 나를 버렸을 때부터 이미 늦은 거야. 강민우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선영의 아들이 김영우 명의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증거자료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박선영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내 아들이 내 명의로 되어 있던 철공소 부지와 적금을 몰래 처분한 증거야. 당시에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었더군. 박선영은 그 내용을 보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영우가 거의 의식을 잃고 있을 때 남편과 아들이 김영우의 재산을 처분해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던 것입니다. 그건 병원비 때문에. 핑계 대지 마. 내 동의도 없이 내 재산을 가져간 거잖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이야. 강민우의 말에 박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가 나에게 했던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게 할 거야. 박선영은 강민우의 차가운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김영우에게 했던 일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가족이 어쩔 수 없다고 서로를 버리는 거야? 강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선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겠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내 행동에 달려 있어. 강민우가 카페를 나간 후 박선영은 혼자 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커피는 차가워졌고 박선영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박선영은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 달 후 한국수 회장의 회사 창립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정계와 재계의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강민우는 지수와 함께 주요 인사들에게 인사를 다니며 완벽한 재벌 사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선영도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한 달 전 강민우와의 만남 이후로 계속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언제 강민우가 복수를 시작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강민우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연회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리셉션이 한창 진행되던 중 강민우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강민우를 소개했어요. 이제 한국수 회장님의 사위이신 강민우 사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강민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민우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감 있게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수 회장님의 사위 강민우입니다. 강민우의 첫마디에 연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선영은 강민우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긴장했어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습니다. 강민우의 말에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박선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드디어 강민우가 진실을 폭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분들도 있었지만 저를 배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강민우는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박선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특히 한 가족이 있었는데 제가 그들을 믿고 의지했지만 결국 배신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가족의 일원이 와 있어요. 박선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선영에게 쏠렸어요. 저 사람, 사실은 제 옛 시아버지예요. 70 넘은 병든 노인이었다고요. 박선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아니, 저 잘생긴 청년이 70 노인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 여자 술에 취했나 보네.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닌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의 주장은 너무나 황당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강민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분을 잘 모르는데.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김영호예요. 제 시아버지였던 김영호라고요. 박선영이 더욱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저 여자 완전히 미쳤네. 보안요원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강 사장님이 70대 노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박선영의 남편 김 부장이 급하게 달려와 박선영을 말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진정해. 당신도 알잖아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 사람이 시아버지라고요. 박선영이 남편에게 매달리며 소리쳤지만 김 부장도 믿지 않았어요. 강민우는 30대 청년이고 김영호는 70대 노인이었으니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자 한국수 회장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박선영 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 것 같네요. 한국수 회장의 중재로 상황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박선영은 계속 저항했어요. 회장님도 속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은 제 시아버지 김영호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박선영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선영이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어요. 강민우는 무대에서 내려와 박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박선영 씨, 많이 힘드시죠? 스트레스 때문에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착각이 아니에요. 당신이 김영호라고요. 박선영이 강민우를 붙잡으며 소리쳤지만 강민우는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저는 박선영 씨가 말씀하시는 그분을 모릅니다. 아마 제가 그분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착각하신 것 같네요. 강민우의 침착한 반응에 사람들은 더욱 박선영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박선영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수가 급하게 강민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저분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이야.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강민우가 지수에게 대답하자 지수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더욱 절망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 저 사람이 제 시아버지예요. 박선영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박선영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결국 박선영은 남편에게 끌려 연회장을 나가야 했습니다. 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저 사람이 김영우라고요. 정말 제 시아버지였던 김영우라고요. 박선영이 나간 후 연회장은 다시 정상적인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박선영의 일을 이상한 해프닝 정도로 여겼어요. 강민우는 다시 무대에 올라가 마무리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네요. 아마 그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우의 관대한 모습에 사람들은 오히려 감동했어요.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셉션이 끝난 후 강민우는 지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선영이 진실을 폭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만 망신을 당한 셈이었어요. 여보, 오늘 선영 언니가 정말 이상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그런 분들을 이해하고 도와드려야지. 강민우의 답변에 지수는 남편의 인품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우는 혼자 있을 때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늙어가도 나는 젊어진다. 내가 꾸민 죄는 이제 다 드러날 거다. 리셉션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강민우는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준비해온 복수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강민우는 한국수 회장과 지수 그리고 주요 가족들을 모두 모은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민우와 지수의 펜트하우스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한국수 회장 부부, 지수의 형 내외,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강민우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강민우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남편 옆에 앉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사실 지난주 리셉션에서 박선영 씨가 한 말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강민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한국수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일은 신경 쓰지 마라. 그분이 착각하신 거니까. 아닙니다, 아버님. 사실 박선영 씨의 말이 맞습니다. 강민우의 말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강민우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보? 내가 바로 박선영의 옛 시아버지 김영우입니다. 강민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한국수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농담을 하는 거냐? 자네가 어떻게 70대 노인이겠어? 강민우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선영 가족이 자신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이 서류들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강민우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모든 사람들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위조된 진단서, 무단으로 처분된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박선영 가족이 김영우 명의의 적금을 빼돌린 통자 사본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박선영의 가족이 저를 치매 환자로 위장해서 제 재산을 모두 가져간 증거입니다. 당시 저는 김영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한국수 회장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진짜였고 법적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였어요.
하지만 자네가 어떻게 김영호일 수 있어? 나이도 완전히 다르잖아. 특수한 의료 시술을 받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제 몸이 젊어진 겁니다. 강민우는 또 다른 봉투에서 의료 기록과 과거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72세 김영호의 모습부터 점진적으로 젊어지는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지수는 사진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70대 노인이었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지수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강민우는 지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수는 뒤로 물러났어요. 지수야, 내 마음은 진짜야. 내 연령대와 맞는 젊은 몸을 갖게 된 거고 내게 느끼는 사랑도 진심이야.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수 회장도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감히 내 딸을 속였어? 이 사기꾼. 사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지수를 사랑합니다. 단지 과거를 숨겼을 뿐이에요. 강민우가 해명하려 했지만 가족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민우가 미리 연락해둔 박선영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박선영은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불렀어? 한국수 회장이 강민우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선영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강민우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님. 박선영의 사과에 지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선영이 정말로 강민우를 시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지수가 박선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선영은 고개를 들고 지수에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선영의 아들도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강민우는 박선영 가족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해 드릴게요. 박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강민우는 냉정했습니다. 내가 늙어가도 나는 젊어진다. 내가 꾸민 죄는 이제 다 드러났다. 강민우의 말에 박선영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한국수 회장이 강민우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강민우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우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강민우는 혼자 거실에 서서 한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죽을 줄만 알았던 내가 다시 젊어졌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다. 강민우는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병든 노인이 아니었어요. 젊고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박선영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강민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강민우의 단호한 눈빛이 한강의 야경과 함께 어우러지며 긴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